4. 무정부 상태의 국무령. 상해 정세도 대략 서로 패하여 함께 망한 꼴이 되었으나 임시정부와 한국 독립당으로 민족칙령의 잔해만은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인재도 극히 귀하고 경제도 매우 어려웠다. 정부 제도는 대통령 이승만이 교체되고 박은식이 취임하였고 대통령 제도를 변경하여 국무령제로 고쳤다. 제1대 국무령으로 이상용이 취임하기 위하여 서간도로부터 상해에 도착하였지만 인재를 고르다가 입각 지원자가 없자 도로 간도로 돌아가 버렸다. 그 다음에 홍면희를 선거하여 그가 진강에서 상해로 와서 취임한 후 조각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호응하는 인물이 없으므로 실패하고 말았다. 임시정부는 마침내 무정부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의정원에서 일대 문제가 되었다. 의장 이동영 선생이 내게 와서 국무령으로 조각하라는 말을 억지로 권유하기에 나는 사양하였다. 의장이 다시 강권하기에 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굳이 사양하였다. 첫째, 정부가 아무리 위축되었다 하더라도 해주 서촌 김존희의 아들인 내가 한나라의 원수가 되는 것은 국가, 민족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불가하다. 둘째, 이 홍, 양씨도 호응하는 인재가 없어 실패하였거늘 내가 나서면 더욱 호응할 인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씨는 나를 설득하였다. 첫 번째 것은 이유될 것도 없고 다음 것은 100번만 곧 나서면 지원자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 쾌히 승낙하여 의정원의 수속을 밟고 조각하여 임시정부가 무정부 상태를 면하게 해주오. 결국 나는 이 공고에 따라 국무령으로 취임하여 윤기섭, 오영선, 김갑, 김철, 이규홍 등으로 조각하였다. 또한 조각이 심히 곤란한 것을 절감하여 국무령제를 국무위원제로 고쳐 의정원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명색이 국무위원회 주석이지만 그것은 개회할 때 주석일 뿐이었다. 또한 국무위원들이 주석을 돌아가며 맡아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졌다. 이후 정부의 분란은 일단 가라앉았으나 경제적으로는 정부 명의마저 유지할 길이 막연하였다. 청사 가옥세가 불과 30원, 고용인 월급이 20원을 넘지 않았으나 집세 문제로 집주인에게 종종 소송을 당하였다. 다른 위원들은 거의 식구들과 함께 거처하였다. 그러나 나는 민국 6년 1924년에 처를 잃었고 7년에는 모친께서 신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상해에서 나 혼자 인을 데리고 지냈는데 모친의 명령에 의하여 인이마저 본국으로 보냈다. 그림자나 짝하며 홀로 외롭게 살면서 잠은 정청에서 자고 밥은 직업 있는 동포들 집에서 얻어 먹으며 지내니 나는 거지 중에 상거지였다.
나의 처지를 잘 아는 터이므로 어느 동포도 나를 차례식으로 대접하진 않았다. 조봉길, 이춘태, 나우, 진희창, 김이한 등은 나에게 더없이 친절하게 대해준 동지들이고 기타 동지들에게도 동정적인 대접을 받았다. 엄항섭 군은 뜻있는 청년으로 지강대학 중학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 그는 자기 집 생활은 돌보지도 않고 서고 이동영 선생이나 나처럼 먹고 자는 것이 어려운 운동가를 구제하기 위해 불란서 공무국에 취직을 하였다. 그가 불란서 공무국에 취직한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였다. 하나는 월급을 받아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 영사관에서 우리를 체포하려는 사건을 탐지하여 피하게 하고 우리 동포 중 범죄자가 있을 때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었다. 엄군의 첫 부인 임씨는 구식 부인으로 아이가 없었다. 내가 자기 집에 갔다가 나올 때면 문 밖까지 따라 나와 전송하며 은전 한두 개씩을 내 손에 쥐어주며 아기 사탕이나 사주세요 하였다. 그것은 자기 남편이 존경하는 노선배를 친절히 대접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초산에 딸아이 하나를 해산하고 불행히도 사망하여 노가만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무덤을 볼 적마다 엄군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나라도 능력이 생길 때 기념 묘비 하나 세워주리라 늘 생각하였다. 마침내 상해를 떠날 때에는 그만한 재력이 있었으나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글을 쓰는 오늘에도 노가만 공무국 공동묘지의 임시 무덤이 눈에 어른거린다. 당시 나의 중요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언급하기 위해 그때의 환경이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말하고자 한다. 원년 1919년에서 3, 4년을 지내고 보니 열렬하던 독립운동자 가운데 하나 둘씩 외놈에게 투항하거나 귀국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러한 자들은 임시정부 군무차장 김희성과 독립신문사 주필 이광수, 의정원 부의장 정인과 등을 위시하여 점차 그 수가 늘어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비밀 파견으로 국내에 귀국하는 동지들도 있었다. 비밀 정치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여 경성에 총판부를 두고 13도에는 독판, 각 군에는 군감, 각 면에는 명감을 두었다. 각각의 주무장관은 임시정부에서 임명하여 이면으로 전국을 통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민들은 비밀 납세도 성심으로 납부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위신은 그만치 떨쳐 일어났다. 그런데 함남으로부터 연통제가 외에게 발각되자 이를 시작으로 각도 조직이 파괴되니 비밀 사명을 띠고 갔다가 체포된 자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었다. 또한 처음에는 열성으로 큰 뜻을 품고 상해에 온 청년들도 점점 경제난으로 인하여 취직하거나 행상에 종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때 상해 우리 독립운동자의 수가 1000여 명이었던 것이 차차 줄어들어 겨우 수십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니 최고기관인 임시정부의 현상을 좋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나는 최초에는 정부의 문파수를 청원하였으나 끝내는 노동총판, 내무총장, 국무령, 국무위원, 주석으로 중임을 거의 역임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문파수 자격이 진보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인재난, 경제난이 극도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명성이 쟁쟁하던 인가가 몰락하여 그 고대 광실이 거린의 소굴이 된 것과 흡사한 형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시무할 때는 중국 인사는 물론이고 눈 푸르고 코 큰 영, 불, 미 친구들도 더러 임시정부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제 임시정부에 서양인이라고는 공무국의 불란서 경찰이 외놈을 대동하고 사람을 잡으러 오거나 세금 독촉으로 오는 이 외에는 없었다. 상해에서 서양 사람들 틈속에 끼어 살지만 서양인 친구라곤 단 한 사람도 찾아오는 자가 없었다. 그렇지만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적어도 몇백 원어치의 물품을 사서 불란서 영사와 공무국, 그 전에 서양인 친구들에게 선물하였다. 어떠한 곤란 중이라도 14년 동안 연중 행사로 실행한 것은 우리 임시정부가 존재한다는 흔적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려는 방법이었다. 이 무렵 내가 연구, 실행했던 사무가 하나 있으니 곧 편지 정책이다. 당시 사방을 돌아보아도 정부의 사업 발전은 고사하고 이름이라도 보존할 길이 막연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임시정부가 해외에 있는 만큼 해외 동포들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는 동북 삼성에 가장 많았는데 거기에는 250여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었으나 사정이 본국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령에 150여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공산국가라 민족운동을 금지하여 그곳 동포들에게 의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세 번째로 일본에 40에서 50만 명이 거주하나 역시 의뢰할 형편이 못 되었다. 네 번째로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에 만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대다수는 비록 노동자였지만 애국심 하나만은 강렬하였다. 그와 같이 된 까닭은 그곳에 살고 있는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안창호, 박용만 등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곳 동포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정부에 성금을 바치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가 영어에 문외한이라 손수 편지 겉봉도 쓸 수 없었고 또한 그곳 동포들 중 몇 사람의 친지가 있으나 주소도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다행히 엄항섭, 안공근 등의 도움으로 몇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알아내어 임시정부의 현 상황을 극진히 설명하여 동정을 구하는 편지를 쓰고 엄군이나 안군에게 겉봉을 쓰게 하여 우송하는 것이 내 유일한 사무였다. 수신인이 없어서 반환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만 회답하는 동포들이 점차 늘어났다. 그 중에 시카고의 김경 같은 이는 집세를 주지 못해 정부문을 닫게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즉시 공동회를 소집하여 미화 200여 달러를 모금하여 보내준 일도 있었다. 김경 씨는 나와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애국심 하나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동포들이 이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그동안 정부 성금에 소홀하였던가. 이와 같이 된 데는 다름이 아니라 1년에도 몇 차례씩 정부 강요들이 변경되고 헌법도 자주 변경됨에 따라 정부의 위신이 추락된 데 원인이 있었다. 그런데다 정부 사정을 자주 알려주지도 않아서 동포들이 정부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나의 통신이 진실성이 있는 데서 점차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하와이의 안창호, 가와이의 현순, 김상호, 이홍기, 임성우, 박종수, 문인화, 조병효, 김형구, 안원규, 황인환, 김윤배, 박신애, 심영신 등 제시가 나와 정부에 정성을 보내주기 시작하였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신한민보 방면에서도 점차 정부의 관심을 쏟기에 이르렀다. 김호, 이종소, 홍언, 한시대, 송종익, 최진아, 송헌수, 백일규 등 제시와 멕시코의 김기창, 이종호, 쿠바의 임천택, 박창훈 등 제시가 임시정부에 후원하였다. 동지회 방면에서도 이승만 박사를 필두로 하여 이원순, 손덕인, 안형경 등 제시가 정부 후원에 참가하니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우리 교포들 전부가 정부의 유지 발전에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하와이의 안창호, 임성우 등 제시는 장례 사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이 정부를 지키고 있는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 생각에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가? 우리 민족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돈을 주선하겠다. 나는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으나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조용히 돈을 모아 두었다가 보내라는 통지가 있을 때 보내라 하였더니 그리하겠다는 회신이 왔다. 나는 그때부터 민족에 생색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2.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1. 일본 영감 이봉창. 내가 재무부장이면서 민단장을 겸임하던 때였다. 하루는 중년의 동포가 민단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일본에서 노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 상해에 가정부가 있다기로 일전에 상해로 왔습니다. 상해에 도착하여 여기저기 다니다 전차표 검사원에게 임시정부의 위치를 물어보니 그가 보경리 4호로 가라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성 용산 출생으로 성명은 이봉창이라 하였다. 나는 그에게 상해에 독립정부가 있으나 아직 운동자들을 입히고 먹일 역량이 없으니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이봉창이 대답하기를 지금 소지하고 있는 돈은 여비하고 남은 것이 불과 10여 원입니다. 그러면 생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소. 그런 것은 근심이 없습니다. 저는 철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면서는 독립운동을 못합니까?
이 말에 답변하지 않고 나는 그에게 오늘은 해가 저물었으니 근처 여관에 가서 자고 다음 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곧장 민단사무원 김동우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여관을 잡아주라 하였다. 그는 말의 절반은 일어이고 동작 또한 일본인과 흡사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며칠 후 그는 민단 주방에서 민단 직원들과 술과 국수를 사서 같이 먹다가 술이 얼큰하여 반쯤 취기가 돌자 민단 직원들과 주담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고받는 말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다. 당신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일본 천황을 왜 못 죽입니까? 일개 문무관도 죽이기가 쉽지 않은데 천황을 죽이기가 쉽겠소? 내가 작년 동경에서 천황이 능행한다고 행인을 엎드리라고 하기에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게 지금 폭탄이 있다면 쉽게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나는 주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씨의 말을 유심히 들었다. 그날 저녁에 이 씨가 묵고 있는 여관을 조용히 방문하여 이 씨와 흉금을 터놓고 피자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과연 이 씨는 의기남자로 살신성인할 큰 결심을 품고 일본에서 상해로 건너와 임시정부를 찾아온 것이었다. 이 씨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포부를 털어놓았다. 제 나이가 31세입니다. 앞으로 다시 31년을 더 산다 해도 과거 반생에서 맛본 방랑 생활에 비한다면 늙은 생활에 무슨 취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인생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하여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고자 상해에 왔습니다. 나는 이 씨의 위대한 인생관을 보고 감동의 눈물이 벅차오름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봉창은 공경하는 의지로 나에게 국사에 헌신할 지도를 요청하였다. 나는 그의 뜻을 쾌히 승낙하였다. 1년 이내에 군의 행동을 위한 준비를 해주겠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정부의 형편이 궁핍하여 군에게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기 어렵고 또한 군의 장래 행동을 위해서는 우리 기관 가까이 있는 것이 불리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자 이봉창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시다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일어에 익숙해서 일본에서 지낼 때에는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성명을 기노시타 쇼조라 행세하였습니다. 이번 상해에 오는 도중에도 이봉샹이라는 본 성명을 쓰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일본인으로 행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철공을 할 줄 아니 일본인의 철공장에 취직하면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의견에 대찬성하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줘서 돌려보냈다. 우리 기관이나 우리 사람들과의 교제를 빈번히 하지 말고 순전히 일본인으로 행세하고 매월 한 차례씩 밤중에만 찾아오시오. 홍구로 떠난 며칠 후 그는 다시 방문하여 일본인 철공장에서 매월 80원의 월급으로 취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부터 종종 술과 고기, 국수를 사가지고 민단 사무실에 와서 민단 직원들과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그는 취하면 곧장 일본 노래를 유창하게 부르며 호방하게 놀았다. 이로 인해 그는 일본 영감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어느 날은 일본인 행색으로 하우리에 게다를 신고
정부문을 들어서다가 중국 하인에게 쫓겨난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동영 선생과 다른 국무원들로부터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혐의 인물을 정부 문안에 출입케 하며 직무 수행에 소홀하다는 꾸지람까지 받았다. 나는 조사, 연구하는 사건이 있다고만 답변하였다. 크게 책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동지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 일본 천황 불행부중. 이봉창을 만난 지도 그럭저럭 1년이 가까이 되었다. 아직 항공통신이 통하지 못하던 때라 미국과 하와이의 서신 왕복에는 거의 2달이나 걸렸다. 그 무렵 하와이에서는 명목을 정한 몇백 달러의 미화를 상해에 보내왔다. 나는 그 돈을 받아서 거지 복색인 전대 속에 몰래 감추어 두고 예전 그대로 걸식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러니 나 이외엔 아무도 허름한 옷 속에 천여원의 거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1931년 12월 중순경 나는 이봉창을 비밀리에 불란서 조계 중흥여관으로 초청하여 하룻밤 같이 자면서 일본행에 대한 재반 문제를 상의하였다. 나는 돈을 준비하는 이외에 폭탄 2개를 구입하였다. 하나는 왕웅을 시켜 병공장에서 구입하였고 다른 하나는 김현을 시켜 하남성의 유치에게서 구입하여 몰래 감추어 두게 하였다. 하나는 일본 천황을 폭살하는데 다른 하나는 자살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자살이 실패하여 체포될 때를 대비하여 신문에 응할 문구까지 지시하였다. 다음 날 나는 품속에서 지폐 한 뭉치를 꺼내주며 이 돈으로 일본행 준비를 다 해놓고 다시 오라고 작별하였다. 이틀 후 중흥여관에 다시 와서 마지막 밤을 같이 잘 때 이 씨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그저께 선생께서 해진옷 속에서 많은 액수의 돈을 꺼내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갈 때 눈물이 나더이다. 일전에 제가 민단 사무실에 가보니 직원들이 밥을 굶은 듯하여 제 돈으로 국수를 사다 같이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저께 같이 자면서 하시는 말씀은 일종의 훈화로 들었는데 작별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돈뭉치까지 주시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이다. 불란서 조계지에서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하시는 선생께서는 제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써버리더라도 돈을 찾으러 못 오실 터이지요. 과연 영웅의 도량이로소이다. 제 일생에 이런 신임을 받은 것은 선생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 길로 함께 안공근 집에 가서 선서식을 거행하고 난 뒤 나는 폭탄 2개와 돈 300원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생은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이 돈은 동경 가시기까지 다 쓰시고 동경 도착 즉시로 전보하시면 다시 성금하오리다. 그리고 사진관으로 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내 얼굴에 자연 처연한 기색이 있었던지 이 씨가 오히려 나를 위로한다. 저는 영원한 쾌락을 향유코자 이 길을 떠나는 터이니 우리 두 사람이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읍시다. 이에 나 역시 억지로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차에 올라앉은 이봉창은 머리 숙여 마지막 경례를 하였고 무정한 차는 한번 경적 소리를 내고 홍구 방면으로 질주하였다.
10여일 후 동경에서 온 정보를 받았다. 1월 8일에 물품을 방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0원을 마지막으로 붙여주었더니 그 후 다시 편지가 왔다. 돈을 미친 것처럼 다 써버려서 주인 댁에 밥값까지 빚이 져 있었는데 200원을 받아 다 갚고도 돈이 남겠습니다. 1년 전부터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운동이 매우 침체한즉 군사 공작을 못한다면 테러 공작이라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외놈이 중한 두 민족의 감정을 악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만보산 사건을 날조하여 조선과 중국에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인천, 평양, 경성, 원산 등 각지에서 조선인 무례배가 일본인의 사주를 받아 중국인을 닥치는 대로 타살하였다. 또한 만주에서는 1931년 외가 9.18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이 군력적으로 외화 강화하였다. 이 전쟁 중에 한인 불황자들이 외의 권세를 빌려 중국인에게 극단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중국의 무식계급은 물론이고 유식계급 인사들까지 우리 민족에 대해 종종 민족감정을 말하는 자를 보게 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니 우리 정부에서는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해의 길거리에서도 중, 한 노동자들 간에 종종 충돌이 일어나던 때 나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암살, 파괴 등의 공작을 실행하게 되었다. 공작에 사용하는 돈과 인물의 출처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권을 위임받았고 다만 성공, 실패의 결과는 보고하라는 특권을 얻었다. 그래서 제1착으로 이봉창의 동경 사건을 주관하였다. 1월 8일이 임박하였기에 국무원에 관하여 그간의 경과와 함께 만일 사건이 곧 발생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1월 8일 신문에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저격하였으나 명중하지 못하였다 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나는 천황을 죽이지 못한 사실이 극히 불쾌하였으나 여러 동지들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였다. 그들은 일왕이 직사한 것만은 못하나 정신적으로는 우리 한인이 일본의 신성 불가침인 천황을 죽였으며 이것은 한인이 일본에 동화되지 않은 것을 세계 만방에 확실히 보여주는 증명이니 좋게 성공으로 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로부터 백범은 주의하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과연 다음날 아침 불란서 공무국에서 비밀 통지가 왔다. 10여 년 동안 불란서에서 김구를 극히 보호하여 왔으나 이번에 김구가 부하를 보내서 일본 황제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에 대해 일본이 반드시 체포 인도를 조회해 올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불란서가 일본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기 전에는 김구를 보호하기 힘들다. 중국 국민당의 기관지인 청도 민국일보는 큰 활자로 한인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저격하였으나 불행히도 명중하지 않았다. 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 군경이 민국일보사를 쳐들어가 파괴하였다. 그러나 비단 청도의 민국일보뿐만 아니라 복주, 장사 등 수많은 지방에서 불행히도 명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기사화하였다. 결국 외국은 이 기사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그 때문에 중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각 신문사를 폐쇄 처분하고 일을 마무리 지었다. 일본인은 한인에게 당한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 침략 전쟁을 개시하기가 체면이 서지 않았던지 상해에서 중국인이 일본 승려 한 명을 타살하였다는 등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상해 사변을 일으켰다. 왜는 개전 중이라 그런지 나를 체포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지들은 안심을 못하고 나에게 먹고 자는 것도 일정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나는 낮에는 행동을 쉬고 밤중에는 동지들의 집이나 창기의 집에서 잤다. 식사는 동포의 집으로 찾아가면 누구나 단사호장으로 정성껏 대접하였다. 중일 전쟁이 개시된 후 11호군의 최징계 군대와 중앙군의 제5군장 장치중이 용감하게 싸워 전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일본군은 상해 갑북에서 불을 지르고는 화염 속에 남녀노유를 가리지 않고 모두 던져 넣어 잔인하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참혹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다. 불란서 조개지 안에서도 곳곳에 후방병원을 설립하고 전사병의 시체와 부상병들을 트럭에 가득 실어 날랐다. 나무 판자 틈으로 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가슴 가득한 열성으로 경의를 표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우리도 어느 때 저와 같이 외와 혈전을 벌여 본국 강산을 충성스러운 피로 물들일 날이 있을까?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길 가는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길까봐 그 자리를 물러났다. 동경의 이봉창 의거가 세계에 전파되자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우리 동포들 중 나를 동정하던 동지들은 크게 흥분되어 나를 애호, 신이 많은 서신이 태평양을 건너서 눈송이같이 날아들었다. 그 중에는 이전에 임시정부에 반대하던 동지들도 있었는데 이제 태도를 바꾸어 오히려 나를 격려해 주었다. 금전적인 지원이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중국 전쟁에 동반하여 다시 우리 민족을 빛낼 사업을 하라는 부탁이 답지하였다. 그러나 목이 마르고 나서 우물파듯 사전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우리 청년들 중에는 장한 뜻을 품고 상해에 왔던 친하게 믿는 지사요 제자인 나석주, 이승춘 등이 있었다. 나 의사는 총과 폭탄을 품고 연전에 경성에 잠입하여 동양척식 회사에 침입, 일본인 7명을 사살한 후 자살하였고 이승춘은 천진에서 체포되어 사형당하였다. 현재 상해에 거주하는 믿을만한 청년 중에는 1월 28일에 게시된 상해사변을 계기로 우리 민족에게 영광될 만한 사업을 해보려는 지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왜군이 우리 한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계기로 몇 명의 청년들과 결탁하여 홍구 방면으로 가서 일본군 부역 노동자가 되었다. 이들 중 몇 명은 일본군 군용 창고에 일본인 노동자와 같이 어렵지 않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폭탄 창고와 비행기 경납고를 조사하고 그곳에 연소탄을 장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왕웅에게 부탁하여 상해 병공장에 교섭하여 연소탄을 제조하기로 하고 날마다 그 실행을 재촉하였다. 그러던 차에 중일 간에 송호협정이 조인되는 바람에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협정 체결의 중국 대표는 곽택이었다. 그 일을 몹시 한탄하고 있던 차에 열혈 청년들이 비밀리에 나를 내방하여 나라 일에 헌신할 터이니 알맞은 일감을 달라고 간청하였다. 동경 사건을 보고 청년들은 생각하기를 김구의 머릿속에는 부단히 무슨 연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리하여 이독주 유진식에게는 왜 총독 암살을 명하여 선발 파견하여 입국하게 하고 유상근, 최흠식은 만주의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 등의 암살을 명하여 기회를 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3. 윤봉길과의 짧은 만남. 그러던 어느 날 동포 박진의 종품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는 윤봉길 군이 홍구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다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제가 채소 바구니를 등 뒤에 메고 날마다 홍구 방면으로 다니는 것은 큰 뜻을 품고 천신만고 끝에 상해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일 전쟁도 중국에서 굴욕적으로 정전협정이 성립되는 형세인즉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죽을 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는 동경 사건과 같은 경륜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종전에 공장 구경을 다니며 윤군을 보고 그가 진실한 청년 노동자로 학식은 있으나 생활을 위해 노동을 하거니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니 자신의 몸을 바쳐 큰 뜻을 이룰 의로운 대장부였다. 나는 감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뜻을 품으면 마침내 일을 이룬다고 했으니 안심하시오. 내가 요사이 연구하는 바가 있으나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번민하던 참이었소. 전쟁 중에 연구 실행고자 한 일이 있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실패하였소. 그런데 지금 신문을 보니 외놈이 전쟁에 이긴 위세를 얻고 4월 29일에 홍구공원에서 이른바 천황의 천장절 경축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며 군사적 위세를 크게 과시할 모양이요. 그러니 군은 일생의 대목적을 이날에 달성해 봄이 어떠하오. 이에 윤군은 쾌히 승낙하며 말하기를 저는 이제부터 가슴에 한 점 번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운이 닿으면 천복비에도 벼락친다고 외놈의 상해 영사관은 일일 신문을 통하여 자기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포고하였다. 4월 29일 홍구공원에서 천장절 축하식을 거행한다. 그날 식장에 참석하는 자는 물병 하나와 점심으로 도시락 일본 국기 하나씩을 가지고 입장하라. 나는 즉시 서문로의 왕웅 김홍일 군을 방문하고 상해 병 공창장 송시표에게 교섭하여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어깨에 매는 물통과 도시락을 사서 보낼 터이니 속에 폭탄을 장치하여 3일 이내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왕군이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창장이 내일 오전에 선생님을 모시고 병공창으로 와서 선생님이 친히 시험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니 같이 가십시다. 나는 좋다고 승낙하고 다음날 이른 아침 강남 조선소를 찾아갔다.
그곳 내부에는 일부분 병공창이 있는데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아서 대포나 소총 등을 수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듯했다. 기사 왕백수의 용도하에 물통과 도시락 두 종류의 폭탄을 시험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마당 한 곳에 토구를 파고 네 벽을 철판으로 두른 후 그 속에 폭탄을 장치한다. 그런 후 뇌강 끝에 긴 끈을 잇더니 한 명이 끈 끝을 끌고 수십 보 밖으로 기어가서 노끈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토굴 속에서 병력 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파편이 나는 것이 일대장관이었다. 시험 법칙은 뇌간 20개를 시험하여 20개 전부가 폭발된 후라야 실물에 장치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번 시험은 성적이 양호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다. 상해 병공창에서 이같이 친절하게 20여 개의 폭탄을 무료로 제조하여 주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봉창 의사의 은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창장은 자기네가 빌려주었던 폭탄의 능력이 미약하여 일본 황제를 폭살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구가 다시 요구한다고 하니 성심으로 제조해 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위험한 폭탄을 우리가 운반하기 곤란하리라는 것을 알고 병공창 자동차로 서문로 왕홍군의 집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 일을 마친 후 나는 거지복색인 중국 옷을 벗어버리고 넉마전에 가서 양복 한 벌을 사서 갈아입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엄연한 신사라. 물통과 도시락을 한 개씩, 두 개씩 불란서 조개진에 친한 동포들의 집으로 운반하였다. 이렇게 옮긴 폭탄을 주인도 몰라보도록 귀한 약품이니 불만 조심하게 라고 부탁하고 까마귀 떡 감추듯 하였다. 동경 사건 이후 우리 동포들의 나에 대한 동정은 비할 데 없이 깊었다. 본국 풍속이면 내외할 처지이지만 오랜 해외 생활에 형제, 친척과 같아서 남자들보다 부인들이 더욱 나를 애호하였다. 어느 집에 가든지 선생님, 아이 좀 안아주시오. 내 맛있는 음식 해 드리리다. 하였다. 내가 아이를 안아주면 아이들이 잘 잔다고 하여 부인들은 아이가 울면 내게 안겨주었다. 그런 까닭에 음식 박대는 받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운명의 날 4월 29일이 점점 임박하였다. 윤봉길 군은 말쑥하게 일본식 양복으로 갈아입고 날마다 홍구 공원으로 나가 식장 설치하는 것을 살펴보며 거사할 위치를 점검하였다. 또한 시라카와 대장의 사진을 구하고 일장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나에게 보고하였다. 오늘 홍구에 가서 식장 설비를 구경하는데 시라카와 놈도 왔습디다. 제가 그놈 곁에 섰을 때 어떻게 내일까지 기다리나 오늘 폭탄을 가졌더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쳐 죽일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윤군에게 이렇게 주의시켰다. 여보, 그것이 무슨 말이오? 포수가 꽁을 쏠 때에도 날개하고 쏘아 떨어뜨리고 숲속에서 자고 있는 사슴은 달리게 안으로 쏘는 것이 사냥의 진정한 맛이오. 군이 지금 그러는 것은 내일 거사에 성공할 자신감이 미약하기 때문 아니오. 아닙니다. 그놈이 내 곁에 선 것을 보았을 때 호련히 그런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나는 윤군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음 말을 건네주었다. 나는 이번 거사가 확실히 성공할 것을 미리 알고 있소.
군이 일전에 하던 말씀 중 이제는 가슴의 번민이 그치고 편안해진다는 것은 성공의 확실한 증거라 믿소. 돌이켜보면 내가 치아포에서 스치다를 죽이려 했을 때 가슴이 몹시 울렁거렸지만 고능선 선생이 가르쳐 주신 득수, 반지, 무조기, 현해, 살수, 장부하 란 구절을 떠올리니 마음이 가라앉았소. 군과 내가 거사하는 심정은 서로 같은 것 아니겠소. 윤군은 내 말을 가슴에 새겨듣는 안색을 보였다. 윤군을 여관으로 보낸 후 나는 폭탄 2개를 휴대하고 김해산 군의 집에 가서 그들 부부와 상의하였다. 윤봉길 군은 내일 이른 아침에 중대 임무를 띄워 동북 삼성으로 파견할 터이니 저녁에 쇠고기를 사다가 내일 새벽 아침을 부탁하오. 4. 홍구 공원의 쾌거. 다음 날이 4월 29일이다. 새벽에 윤군과 같이 김해산의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윤군과 식탁을 같이 하여 아침밥을 먹었다. 윤군의 기색을 살피니 태연자약한 모습이었다. 농부가 논밭일을 나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 자던 입에 일부러 밥 먹는 것을 보면 할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김해상 군은 윤군의 침착하고 용감한 태도를 보고 조용히 나에게 이런 공고를 한다. 선생님, 지금 상해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민족적 체면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왜 이런 중요한 때 윤군을 구태여 다른 곳으로 파견하십니까? 나는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없어서 둘이 뭉수리로 대답하였다. 모험사업은 실행자에게 전부 맡기는 것인즉 윤군 마음대로 어디서 무엇인가 하겠지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드러나 봅시다. 때마침 7시를 치는 종소리가 들렸다. 윤군은 자기 시계를 꺼내 내 시계와 교환하자고 하였다.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불과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없습니다. 나는 기념품으로 그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그에게 주었다. 윤군은 마지막 길을 떠나기 전 자동차를 타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약간의 돈을 가지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소? 아닙니다. 자동차 요금을 주고도 5, 6원은 남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동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목매인 소리로 마지막 작별의 말을 건네었다.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윤군이 찻장으로 나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자 무심한 자동차는 경적소리 울리며 천하영웅 윤봉길을 싣고 홍구 공원으로 질주하였다. 나는 그 길로 조상섭의 상점에 들어가 편지 한 통을 써서 점원 김영린에게 주어 급히 안창호 형에게 보냈다. 오늘 오전 10시경부터 댁에 계시지 마시오. 무슨 대사건이 발생될 듯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 길로 또 서고 이동현 선생 처소로 가서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점심을 먹고 난 뒤 무슨 소식이 있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오후 1시쯤 되자 곳곳에서 허다한 중국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전하는 말이 달라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홍구 공원에서 중국인이 폭탄을 던져서 다수 일본인이 즉사하였다. 고려 사람의 짓이다 라는 등 소문이 분분하였다. 어저께까지 체조 바구니를 메고
날마다 홍구로 다니면서 장사하던 윤봉길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큰 사건을 연출할 줄이야. 나 이외에 이동영, 이시영, 조왕구 등 몇 명만 이 사실을 짐작하였을 뿐이고 그날의 거사는 나 혼자만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즉시 서고 선생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보고하고 나서 자세한 소식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자 오후 2, 3시경에 다음과 같은 신문 호외가 터져 나왔다. 홍구공원 일본인의 경축대 위에서 대량의 폭탄이 폭발하여 민단장 가와바다는 즉사하고 시라카와 대장, 시게미츠 대사, 우에다 중장, 노무라 중장 등 문무대관이 모두 중상 운운. 일본인 신문에서는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하였으나 그 다음날 각 신문에는 한결같이 윤봉길의 이름자를 큰 활자로 게재하였다. 곧이어 불란서 조계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다. 나는 안공근, 엄황섭 두 사람을 가만히 불러 부탁하였다. 이후로 군 등의 집안 생활을 내가 책임질 테니 오로지 우리 사업에만 전념하라. 그리고는 미국인 피치에게 당분간 내가 지낼 피신처를 교섭하였다. 그의 부친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크게 동정하던 터라서 그런지 그는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을 받아들였다. 나를 비롯하여 일강, 김철과 안, 엄, 양군을 포함한 4명이 그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2층을 전부 사용하였고 피치 부인의 극진한 정성이 담긴 식사까지 대접받았다. 벌써부터 우리는 윤 이사가 희생한 공덕을 톡톡히 대접받기 시작하였다. 피치댁 전화를 사용하여 불란서 조계진에 우리 동포들의 집에 연락해본 결과 때때로 우리 동포들이 체포되는 보고를 들었다. 나는 체포된 우리 동포들을 법률로서 구제하기 위해 돈을 주고 소양 변호사를 고용하여 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나는 돈을 줘서 잡혀간 동지들의 생계를 돕게 하고 만약 피신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여비를 마련해 주게 하였다. 이때 체포된 사람으로는 안창호, 장헝근, 김덕근 등과 그 외에 젊은 학생들이 있었다. 날마다 외놈들이 미친 개와 같이 사람을 잡으려고 돌아다녀 우리 임시정부와 민단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부녀단체인 애국부인회까지도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우리 동포들 사이에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번 홍구 사변의 주모 책임자는 따로 있으면서 자기가 사건을 감추고서 관계가 없는 자들만 잡히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이유필 등 일부 인사들의 말이었다. 나의 편지를 보고도 그날은 아무 일이 없으리라 짐작하고 이씨 집을 찾아갔던 안창호 선생이 체포된 것은 그의 불찰이나 주모자가 아무 발표가 없는 관계로 사람들이 함부로 체포한다는 원성이 있었다. 이런 까닭에 나는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동지들에게 주장했다. 앉아있던 안 공군은 펄쩍 뛰면서 형님이 불란서 조계지에 계시면서 이 같은 발표를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라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황섭으로 하여금 선언문을 기초하게 하고 피치 부인에게 영문으로 번역시켜 로이터 통신사에 투고하였다. 이 발표를 통하여 비로소 세계 각국에서는 동경 사건과 상해 홍구 사건의 주모 계획자는 김구요, 집행자는 이봉창과 윤봉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천 사건과 대련 사건은 다 실패하였으나 아직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두 사건만을 우선 발표한 것이었다. 상해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 남경에 있던 남파 박찬익 형이 상해로 옮겨와서 중국 인사들과 접촉한 결과 우리는 물질상으로만이 아니라 여타 방면에서도 중국 측으로부터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다. 나는 낮에는 전화로 잡혀간 동포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밤에는 안, 엄, 박 등의 동지들과 출근하여 체포된 가족들의 구제와 그와 관련된 교섭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중국의 유명 인사인 은주부, 주경란, 사량교 등의 면회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야간에 자동차를 타고 홍구 방면과 정안사로 방면으로 돌아다녔다. 평일에는 한 걸음도 불란서 조개지 밖으로 나다니지 않던 나의 행동 거지로 볼 때 그것은 일대 변동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서 잠시 중국 인사들의 우리들에 대한 태도,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교포들의 나에 대한 태도, 중국 관내 우리 인사들의 나에 대한 태도를 간략히 기술하겠다. 첫째는 중국 사람들인데 외국의 중한 양민족에 대한 감정악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보산 사건이 터졌다. 이를 기화로 중국 상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조선 곳곳에서 한인 무례배들이 총동원되어 그들을 만나는 대로 때려 죽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중류 이상의 중국인들은 만보산 사건이 외구의 관계임을 간파하였지만 하류 계급 사이에서는 고려인이 중국인을 때려 죽인다는 악감정이 동경사건, 이봉창 의거 이후에도 좀째 사그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128 상해전쟁으로 외병이 민가에 함부로 불을 지를 때 최영택 같은 악한을 사주하여 중국인 집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물을 약탈하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 이로 인해 주로 자동차와 전차의 한인 검표원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그러나 4.29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한인들에 대한 감정은 놀랄 만큼 호전되었다. 둘째, 이 거사로 인하여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지의 한인 교포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성원이 대단하였다. 동경 사건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조금이라도 민족 혼을 떨친 터에 이번 홍구 사건이 절대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임시정부에 대한 납세와 나에 대한 후원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점차 사업이 확장되는 단계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관내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나에 대한 태도는 낙관적이라기보다도 비관적인 편이 더 많았다. 나에 대한 한인 교포들의 유일한 불만은 4.29 사건 이후 신변이 위험하여 내가 평소 친지들의 면담 요구에 함부로 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전차 검표원으로 별명이 박대장이란 사리원 출신 젊은이의 청첩을 받고 그의 혼인잔치에 축가차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집에 도착하여 주방에서 일하는 부인들을 보고 나는 속히 가야겠으니 빨리 국수 한 그릇만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냉면 한 그릇을 받아서 급히 먹고 담배 한 개피를 피워 물고 곧장 그 집을 나왔다. 그 집 문간을 나서면 바로 이웃하여
우리 동포가 운영하는 가게가 하나 있었다. 왔던 길에 잠시 들렀다 가려고 가게에 들어가 미처 앉기도 전에 주인이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손으로 하비로를 가리켰다. 가리키는 곳을 돌아보니 외경 10여 명이 길에 늘어서서 전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달리 피할 곳이 없어 유리창으로 외놈의 동향을 주시하였더니 그들이 쏜살같이 박 대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급히 그 가게를 빠져나와 전차 선로를 따라 김이한 군의 집으로 가 그 부인을 박 대장 집으로 보내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바로 전에 외놈이 들어와서는 방금 들어온 김구가 어디 있는가 하고 다그쳐 물으면서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아궁이 속까지 뒤지고 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누구나 다 아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3. 피신과 유량의 나날 1. 위기 일발의 상해 탈출 4.29 사건 발생 이후 외는 나의 목에 제1차로 20만 원의 현상금을 붙였고 제2차로 일본 외무성 조선총독부 상해주둔군 사령부 3부 합작으로 현상금 60만 원을 내걸었다. 나를 만나고자 하는 남경정부 요인들에게 나의 신변 위험을 말하였더니 그들은 김구가 온다면 비행기라도 보내마 라고까지 하였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위험해도 모험하여 일하지 않고 편안하고 한가한 생활을 해서 되느냐는 비난도 있었다. 비난의 이면에는 자기들과 같이 행동하고 일하자는 뜻이 있으니 어찌 여러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는 후하게 대접하고 누구는 박대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사양하고 피치 댁에서 20여 일을 경과하며 비밀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피치 부인이 급히 2층으로 올라와서 우리 집이 정탐꾼에게 발각된 모양이니 속히 떠나셔야겠어요 라고 알려주고 곧 아래층으로 내려가 전화로 자기 남편을 불렀다. 부인은 자기네 자동차에 나와 부부인 양 나란히 앉고 피치 선생은 운전사가 되어 뜰 내에서 차를 몰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보니 일본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불란서인, 러시아인, 중국인 등 각국의 정탐꾼이 문학가 주위를 수풀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인 집이라 어찌할 수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불란서 조개지를 지나 중국 지역에 이르러 자동차를 멈추고 나와 공근은 기차역으로 가서 당일로 가흥의 수륜사창으로 피신하였다. 이곳은 남파 박찬익 형이 은주부와 저보성 제씨에게 주선하여 마련한 곳으로 엄항섭 군의 가족을 비롯하여 김희한 일가와 서고 선생이 벌써 며칠 전에 이사해 와 있었다. 상해에서 피치 부인이 내게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피치 부인은 아래층에서 유리창으로 문 밖을 살펴보다가 동저고리 차림의 낯선 중국인 노동자가 자기네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상하게 여겨 따라가서 누구냐고 질문하였다. 나는 양복점 사람인데 댁에 양복 지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자 왔습니다. 그대가 내 주방 하인에게 양복 짓겠는지 묻는다고? 수상하다. 그제야 그 사람은 주머니 속에서 불란서 경찰서에 정탐꾼 증명을 내보였다. 이에 화가 난 부인이 외국인 집에 함부로 침입하느냐고
고 호통을 치니 미안합니다 하고 가더라는 것이다. 정탐꾼들이 그 집을 주목하게 된 원인을 조사해보니 내가 피치댁 전화를 남용하였던 까닭인 듯하였다. 2. 광동인 장진구. 1호부터 나의 가흥 생활이 시작되었다. 성은 아버님 외가 성을 따서 장으로 하여 장진구 혹은 장진으로 행세하였다. 가흥은 저보송 씨의 고향인데 절강성장도 지낸 저 씨는 그 지역에서 덕망 높고 존경받는 신사였다. 또한 그 맏아들 봉장은 미국 유학생으로 그곳 동문 밖에 있는 민풍지창의 고등기사였다. 그 집 남문 밖에 있는 구식집으로 그다지 굉장하지는 않았으나 사대부 저택으로 보였다. 저 선생은 수양아들 진동손 군의 정자 한 곳을 나의 침실로 정해주었다. 그 집은 호수 주변에 정교하게 지은 반양식으로 수륜사창과 서로 마주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풍경 또한 매우 아름다웠다. 당시 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저씨댁 부자 내외와 진 동생 부부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생활 중 가장 곤란한 것은 언어 문제였다. 중국 남부의 광동인으로 행세했지만 중국말을 너무도 모르는 데다 광동말은 상해말과 또 다르니 나는 벙어리나 다름없었다. 가흥에는 산이 없으나 호수가 낙지발같이 사방으로 통하여 7, 8세 어린 아이라도 다 노를 저을 줄 알았다. 토지는 극히 비옥하여 각종 물산이 풍부하며 인심과 풍속이 상여하는 딴 세상이었다. 상점에 애누리가 없고 가게에 고객이 무슨 물건을 놓고 잊어버린 채 갔다가 며칠 후 찾으러 오면 잘 보관하였다가 공손히 내어주는 것은 상해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진동생 내외는 나를 인도하여 남호, 연우루와 서문박, 삼탑 등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곳은 명나라의 임진난리 때 일본군이 침입하여 인근 부녀들을 잡아 사원에 가두고 한 승려로 하여금 지키게 했던 곳이다. 그 승려가 밤중에 부녀들을 모두 풀어주자 외놈들이 그를 타살하여 아직도 핏자국이 돌기둥에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다. 동문 밖 10리쯤에 한나라 주매신의 묘가 있고 북문 밖에는 낙범정이 있다. 주매신은 글만 읽고 세상을 모르는 서치 같았는데 하루는 부인 최씨가 농사일을 나가면서 보리나락을 잘 보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아내가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와 보니 보리는 소낙비에 떠내려가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른 채 독서만 하고 있었다. 주매신의 아내는 그만 목수에게 계가하고 말았다. 그 후 주매신이 과거에 급제하여 회계태수가 되어 돌아오는 길에 도로를 수리하는 여자를 보니 자기의 옛 처가 아닌가. 그 여자를 뒷수레에 태우게 하여 관사에서 불러보니 그녀는 주매신이 영귀하게 된 것을 보고 다시 부인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주매신은 물 한 동이를 길어다 땅에 쏟은 후 다시 주워 담아 한 동이가 되면 같이 살자고 하였다. 그녀는 그와 같이 해보니 물이 동이에 다시 차지 못함을 보고 낙범정 앞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적을 두루 살펴보았다. 상해에서의 비밀보고에 의하면 외구의 활동은 더욱 사나워졌다고 한다. 상해에 김구의 흔적이 없으니 분명 호황선이나 경호선 방면으로 피신하였다며 양철로 방면으로 정탐꾼을 파견하여 밀탐하니
극히 주의하라는 일본 영사관에 있는 일본인 관리의 은밀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수색대가 후항로로 출발하였으니 만일 김씨가 그 방면에 잠복해 있다면 가까운 정차장에 사람을 보내 일경의 행동을 주목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정차장 부근에 사람을 보내어 몰래 살펴보니 과연 일경이 변장하고 차에서 내려 눈에 불을 켜고 이곳저곳을 순찰하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세상에 기괴한 일도 다 있다. 4.29 이후에 상해 일본인의 삐라에 긴구만세라는 내용이 배포되었다는데 실물을 얻어보지는 못하였다. 일본인으로서 우리 금전을 먹고 밀탐하는 자도 여러 명 있었다. 위해림군의 알선으로도 여러 명 알게 되었는데 이들은 매우 신용이 있었다. 가흥에까지 일경이 파견되는 지경에 이르니 오래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여 남한은 가흥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어디로 떠나간들 안전할 수 있으리요. 저한추의 처가는 해염현 성내에 있고 거기서 서남 방면으로 수십 리를 가면 해염 주씨 산당이 있는데 그곳은 피서별장이었다. 한추형은 나의 피신 문제를 제취 후 첫 아들을 낳은 자기 부인과 상의하였다. 부인은 미인인데 나와 단둘이서 기선을 타고 하루 걸려 해염성내 주씨 공관에 도착하였다. 주씨 사택은 해염현내 최대 가정으로 규모가 광대한데 나의 숙소는 집 뒤편에 있는 양옥 한 곳이었다. 사택의 대문 앞은 돌길이고 그 외는 모두 호수로 배들이 지나갔다. 대문 안에 정원이 있고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사무실이 있어 그곳에서 집안일을 담당하는 총경리가 매일 주시댁 생계를 맡아 꾸려나갔다. 종전에는 400여 명 식구가 공동식당에서 식사하였는데 근래에는 식구 대부분이 사농, 공상, 직업을 따라 분산하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개별 취사를 원해 물품을 분배하여 각각 취사한다고 했다. 사택의 가옥 구조는 벌집과 같은데 가옥마다 3, 4개의 방이 있고 앞에는 화려한 객정 한 칸씩이 딸려 있었다. 이러한 구식 건축 뒤에 몇 개의 2층 양옥, 그 뒤에 화원, 그 뒤에 운동장이 있었다. 해염의 3대 화원 중 주가 화원이 제2호, 정가 화원이 제1이라 하기에 나는 정가 화원도 구경하였다. 정가의 화원은 주가보다 낮고 건축물은 주가보다 못했다. 주씨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자동차로 노리원에서 하차하여 서남산령까지 근 5, 6리를 보행하였다. 저씨 부인은 굽 높은 신을 신고 7, 8월 불볕더위에 손수건으로 땀을 씻으며 산 고개를 넘었다. 저씨 부인의 친정 여자 하인 하나가 내가 먹을 식료, 육류품을 들고 우리를 수행하였다. 나는 우리 일행이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활동사진기로 생생하게 담아 영구기념품으로 제작하여 만대 자손에게 전해줄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활동사진기가 없는 당시 형편에서 어찌할 수 있으랴. 우리 국가가 독립이 된다면 우리 자손이나 동포 누가 저 부인의 용감성과 친절을 흠모하고 존경치 않으리요.
활동사진은 찍어두지 못하나 문자로 남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주씨가 건축한 산꼭대기의 길가 정자에서 휴식하고 다시 걷기 시작하여 몇백 보를 가니 산 중턱에 양옥 한 채가 아담하게 보였다. 들어가니 지키는 고용인 일가족들이 나와 저 부인을 공경하며 맞이하였다. 저 부인은 고용인에게 자기 친정에서 가지고 온 육류와 과일, 채소를 건네며 저 양반의 식성은 이러이러하니 주의하여 모시고 등산하면 하루에 삼각을 받고 기타는 얼마를 받고 은과정을 가면 사각만 받아라 고 지시하고 그날로 작별을 고하고 본가로 돌아갔다. 그 산당은 원래 피사하던 곳이었지만 저 부인 친정 숙부를 매장한 후에는 묘소 제청이 되었다. 나는 날마다 묘지기를 데리고 산과 바다의 풍경을 감상하는데 무한한 취미가 생겼다. 본국을 떠나 상해에서 생활한 14년간 다른 사람들이 남경, 소주, 항주의 산천을 즐기고 이야기하는 말도 들었으나 나는 상해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서지 못해 산천이 극히 그립던 차에 매일 산에 오르고 물에 나가는 취미는 비할 데 없이 유쾌하였다. 산 앞으로 바다 위에는 범선, 윤선이 오가고 산당의 좌우에 푸른 소나무와 가지가지 단풍이 어우러진 광경은 떠도는 사람에게 더욱 가을바람의 쓸쓸함을 느끼게 하였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매일 산에 오르고 물 구경하는 것이 나의 일과였다. 14년 동안 산수에 줄였는데 10여일 사이에 실컷 산수를 즐겼다. 묘지기를 따라 은과정에 오르니 산 위에 비구니 암자가 하나 있었다. 한 늙은 비구니가 맞이하는데 묘지기는 서로 아는 사이로 인사를 나누고 저 귀한 손님은 해염 주시 때 큰 아가씨가 모셔온 분으로 광동인이고 약을 드시기 위해 산당에 오셔서 머물고 계시며 구경하러 여기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니 노 비구니는 나를 향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미타불, 멀리서 잘 오셨는지요? 아미타불, 내당으로 들어갑시다. 아미타불. 나는 감사에 맞이 않으며 그치지 않고 연불하는 도력 있는 여성을 따라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암자의 각 방에서 붉은 입술과 분바른 얼굴에 승복을 맵시 있게 입고 목에는 긴 염주를 메고 손에는 짧은 염주를 쥔 젊은 여성들이 나와 고개 숙여 추파식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보니 상해 팔성교에 있는 하등 창녀촌인 야계구를 구경하던 광경이 회상되었다. 묘지기는 나의 시계줄 끝에 작은 지남침이 있는 것을 보고서 뒷산자락에 암석이 하나 있는데 그 암석 위에 지남침을 놓으면 곧 변하여 지북침이 된답니다. 식후에 따라가 보니 암석 위에 동전 한 개를 놓을 만한 우묵하게 패인 자리가 있었다. 거기다 지남침을 들여놓으니 과연 지북침이 되었다. 나는 광물학을 모르나 필시 자석광이나 자철광인 듯하였다. 하루는 해변 오리쯤에 진이 있는데 그날이 장날이니 구경 가지 않겠는가 하기에 좋다며 따라갔다. 지명은 잊어버렸지만 그곳은 임진난 때 건축한 작은 성으로 보통 진이 아니고 포대도 있는 해변 요새였다. 성 안에는 인가도 즐비하고 약간의 관청도 있는 모양이었다.
성안을 일주하면서 대강 구경하니 외진 곳에 지니라 그런지 장군도 적었다. 그런데 어떤 국수집에 들어가 점심을 먹는데 노동자와 경찰과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나를 주시하더니 묘지기를 불러가고 내게도 직접 캐물었다. 나는 서투른 중국어로 광동 상인이라 대답하고 벽 너머 묘지기의 답변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해염 주시 때 큰 아가씨가 산당에 모셔온 손님이라고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보아도 그곳에서 주가의 세력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고 산으로 돌아와서 묘지기에게 물어보니 그까짓 경찰들이 영문도 모르고 장 선생이 광동인이 아니고 일본인이 아니냐 묻기로 주시 때 큰 아가씨가 일본인과 동행하겠는가 하였더니 아무 말도 못하던데요. 라고 대답하였다. 수일 후에 안공근, 엄항섭, 진동생이 산으로 와서 은과정의 빼앗난 경치를 감상하고 다시 가흥으로 돌아갔다. 일전에 진에서 경찰이 나에 대해 추궁한 후 즉시 산당을 비밀 감시하였지만 별 단서를 얻지 못하자 경찰국장이 해염 주시집에 출장 나와 산당에 머물고 있는 광동인의 정체를 조사하였다고 했다. 저 부인의 부친이 사실대로 말을 하자 경찰국장은 크게 놀라며 과연 사실이면 있는 힘을 다하여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지각 없는 시골 경찰을 믿기 어려워 나는 가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 길로 해염 현성에 들어가 청조 걸륭 황제가 남쪽 지방을 순시하였을 때 술 마시던 누방을 구경하였다. 가흥에 돌아와 작은 배를 타고 날마다 나무 방면으로 나가 뱃놀이로 이를 삼고 시골 가서 닭을 사다 배 안에서 삶아 먹으니 맛이 대단하였다. 3. 시골 농부의 민족주의. 가흥 남문박 운하로 10렬이 떨어진 엄가빈이란 농촌에는 진 동생의 농토가 있었다. 그 마을의 손용보란 농부가 진 동생과 극히 친한 관계로 나는 손용보의 집에 잠시 묵게 되었다. 나는 날마다 시골 농부가 되어 식구들이 모두 농토로 일 나가고 난 후 빈집에 아이가 울면 내가 아이를 안고 농토로 아이 엄마를 찾아가곤 했다. 그러면 아이 엄마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5, 6월은 양잠업 시기이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양잠하는 것을 고찰하고 부녀들이 실을 뽑는 것을 보았다. 60여 살 된 노파가 일을 하는데 물레 곁에 솥을 걸고 물레 밑에 발판을 달아 오른발로 눌러 바퀴를 돌리고 왼손으로 장작불을 지펴 누에고치를 삶으면서 오른손으로는 물레에 실을 감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니 내가 어려서부터 본 우리나라 부인들의 길쌈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노파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금년 나이가 얼마이요? 60 좀 넘었소. 당신 몇 살부터 이 기계를 사용하였습니까? 7살 때부터요. 그러면 근 60년 이전에도 고치 켜는 기계가 이것이었소. 예, 달라지지 않았소. 나는 실제로 7, 8세 어린아이가 고치 켜는 것을 보고 노파의 말을 의심치 않았다. 농가에 묵으면서 농기구를 자세히 조사하고 사용법을 보니 우리나라 농기구에 비하면 비록 구식이라도 퍽 진보된 것 같이 보였다. 전답에 물을 대는 한 가지만 보아도 그렇다.
나무 톱니바퀴를 소나 말에 걸고 남녀 여러 사람이 밟아 굴려 한 길 이상이나 호수물을 끌어올려 물을 대니 그 얼마나 편리한가. 또 모내기 하는 일만 보아도 알만하다. 모 내는 날에 미리 벼 베는 날을 계산하니 이른 벼는 80일, 중간 벼는 100일, 늦은 벼는 120일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줄모가 일본인의 발명인 줄 알았으나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줄모를 심었던 것은 김매는 기계를 보아도 가히 알만했다. 농촌을 시찰한 나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한, 당, 송, 원, 명, 청 각 시대의 관계사절이 중국을 왕래하였다. 북쪽 지방보다 남쪽 지방 명조 시대의 사절로 다니던 우리의 선인들은 대부분 눌먼 사람들이었던가. 필시 환상으로 국가의 계책이나 민생이 무엇인지를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이니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리요. 문령이란 조상은 면화씨를, 물로란 조상은 물레를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하나 그 나머지는 말마다 오랑캐라 지칭하면서 돌아보지 않았다. 또한 명대 시절 우리나라 우관문물은 모두 중국 제도에 따른다 하고서 실제는 아무 이익도 없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망건, 갓 등 망할 놈의 기구만 들여왔으니 생각만 하여도 이가 시리다. 우리 민족의 비유는 4대 사상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인 국리민복을 도외시하고 주의학설 같은 것은 원래 주의 이상으로 강고한 이론을 주창하여 사색 당파가 생겨 수백 년 동안 다투기만 하다 민족적 원기는 다 소진하고 발달된 것은 오직 우레성뿐이니 망하지 않고 어찌하리요. 슬프도다. 오늘날도 청년들은 늙은이들을 노후니 봉건잔재니 하며 비판하는데 긍정할 점이 없지 않지만 그들 또한 문제가 적지 않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은 유혈사업이니 한 번은 가능하거니와 민족운동 성공 후에 또다시 사회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 라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그런데 러시아 국부 레닌이 식민지 민족은 민족운동을 먼저 하고 사회운동은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하자 그들은 조금 더 주저없이 민족운동을 한다고 떠들지 않는가. 정주의 방귀를 향기롭다고 하던 자들을 비웃던 그 입과 혀로 레닌의 방귀는 달다하니 청년들이여 정신을 좀 차릴지어다. 나는 결코 정주학설의 신봉자가 아니고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배척자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특성과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주의와 제도를 연구 실시하려고 머리를 쓰는 자 있는가? 없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으랴. 4. 여사공과의 선상생활. 엄가빈에서 다시 사회교 엄항섭 군의 집으로 와 오룡교 진동생 집에서 숙식하였다. 낮에는 주회보에 작은 배를 타고 인근 운하로 다니며 여러 농촌을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일이었다. 가흥성내 몇 군데 고적이 있는데 고대의 부자로 유명한 도주공의 집터가 있고 암소 5을 기르던 축오자 바깥에 못을 봐서 만든 양어장이 있는데 문 앞에 도주공 유지라는 비석이 서 있었다. 하루는 무료하여 동문으로 가는 대로변 광장에 나가 보았다. 그곳에는 군대가 훈련하는 군경의 조련장이 있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운집하여 조련하는 광경을 보기에 나도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였다. 그런데 조련장의 군관 하나가 나를 유심히 보더니 돌연 급히 달려와서 나에게 어디서 온 사람이냐 고 묻기에 나는 광동 사람이요 라고 얼른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군관이 광동인인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나는 당장에 보안대 본부로 끌려가서 취조를 받게 되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그대의 단장을 면대케 해주면 본래 신분을 직접 필담으로 설명하겠다. 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나오지 않고 부단장이 얼굴을 내밀기에 나는 한인인데 상해 홍구 사건 이후에 상해 거주가 곤란하여 이곳 저한추의 소개로 오룡교 진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성명은 장진구라 한다 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그 길로 남문 저시댁과 진시댁에 가서 엄밀한 조사를 한 모양이었다. 4시간쯤 지난 후 진영이 와서 보증을 서고 난 뒤 풀려났다. 저한추 군은 나에게 이런 공고를 하였다. 김 선생은 마침 호랍이니 나의 친구 중 과부로 나이 근 30인 중학교 교원이 있는데 보시고 마음에 맞으면 취함이 김 선생의 피신 방법인 듯한데 어떠하오? 중학교 교원이라면 즉각 나의 비밀이 탄로날 테니 아니 되오. 차라리 여사공을 가까이 하여 의탁하면 좋겠소. 주씨 같은 일자무식이면 나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오. 이후 아주 선중 생활을 계속하였다. 오늘은 남문 호수에서 자고 내일은 북문 강변에서 자고 낮에는 땅 위에서 행보나 할 뿐이었다.